안녕하세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제가 일부에서는 한일 은퇴자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고민거리, 그리고 하버드대가 85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균형 잡힌 행복 자산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뭔가? 그런 행복 자산을 그러면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축적하고 쌓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 행복 자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바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부동산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지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는 역시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게 잘 분산 투자를 했느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 자산을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행복 자산은 뭘까요? 저는 8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 피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트니스 개념을 앞에서 하버드 연구팀이 얘기했다는 소셜 피트니스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피트니스 개념을 우리가 좀 뼈저리게 저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가잖아요. 근데 헬스클럽을 갈 때 그 영어 표현이 피트니스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헬스클럽이 피트니스 클럽일까? 왜 피트니스일까? 내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내게 근력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력을 키워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피트니스란 개념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역할, 몸에 맞는 그게 근육이냐 또는 근력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운동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그게 피트니스구나. 이거를 저는 이제 깨닫고 그러면은 행복 자산도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은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 500, 월 1000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월 1000이 있어야 행복해질까요? 그건 아닌 거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1억이 있어도 행복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피트니스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피트니스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자는 8가지 첫 번째가 바로 감사나 마음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일입니다. 일은 최소한 우리가 6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일과 관련된 피트니스, 근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파이낸셜 피트니스인데요. 과연 돈의 근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가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의 피트니스. 그리고 5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피트니스입니다. 가족과 내가 건강하냐. 가족과 내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갖고 있느냐. 6번째는 하버드 대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내가 건강하냐. 그리고 7번째는 사회 책임입니다. 앞에서 제가 골드 인생 2.0을 얘기할 때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근력을 갖고 있냐. 그리고 8번째는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역시 근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저는 이제 행복 자산 8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8가지를 과연 균형 있게 내가 확보하고 있냐.
그거를 우리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이야기했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 자산 8가지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저는 은퇴 전과 은퇴 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즉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n분의 1로 같은 비율로 투자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채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러나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분배를 하라, 이런 뜻이지 그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자산도 마찬가지죠. 행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은퇴 이전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 게 있고 은퇴 후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력을 쌓았고 6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될 거고, 또한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가지고 삶에 윤택해지고, 또한 사회생활 하는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회체험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행복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은퇴한 후는 뭐냐? 은퇴한 후는 역시 행복자산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의 근력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피지컬 피트니스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 취미와 여가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 전후의 행복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 첫 번째인데요. 제가 감사 마음 근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임원을 한 10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신문사에서 받았던 월급에 거의 한 2배 정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지, 이 정도의 월급은 받아야 되지,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게 3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하면은 뭐 10% 100만 원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했어. 근데 만약에 그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어요. 그럼 손실을 보면 그 다음에 기대치는 뭡니까? 원금이라도 확보해야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금만을 확보해도 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 20%의 수익률을 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행복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실제치 나누기 기대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 방정식은 거의 수학이나 마찬가지예요.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치를 낮추거나 실제치를 높여야 되겠죠. 결국 만약 연봉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연봉이 몇 % 오르는 거는 실제치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대치예요. 근데 당장 내가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연봉을 받다가 1억을 받으면 엄청 좋아지죠. 그러나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 행복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시면 내 삶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근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죠. 기대치를 얼마큼 낮출 수 있냐, 그리고 실제치를 과연 얼마큼 늘릴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이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특히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감사하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한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억지로 웃고 인위적으로 감사함을 느끼자. 이게 저는 마음 근력 키우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시절 때 어떤 분 CEO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 끝나자 그 CEO 분이
저한테 조그만 손거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손거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의 인생 철학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거울을 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 항상 책상에 올려놓고 제 모습을 체크해 봤어요.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억지로 웃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제가 칫솔질을 하면서 얼굴을 보고 억지로 웃습니다. 하하하하 억지로 웃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억지로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인위적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3단계 밥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생각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자. 그게 이제 인위적인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자.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잘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잘한 일을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고 또는 오늘 즐거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고 각각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각각 한 세 가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굉장히 잘했고 이런 거는 매우 즐거웠어.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뿌듯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엘리베이터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만났을 때 꼭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 1층에 경비에 쓰신 분들한테도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인사를 받아주지요. 그러면은 출근을 할 때 또는 퇴근할 때 그분들이 내가 그 인사말을 건네고 그분들이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을 때 저 자신도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기 연민 실천하기 두 번째고요. 열린 마음 갖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이게 뭘까요? 당위적인 사고 또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열린 마음 갖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사시는 용산 근처에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그 결과 거의 매일 시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걸 막을 수 없나? 저 불법 시위 아니야? 근데 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위 소음은 저한테 엄청나게 짜증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죠. 오케이.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저 사람들이 저 추위에 왜 저기서 시위를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 불만이 있고 억울한 게 있지 않냐?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시위 소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또한 그 당위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누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은 오케이. 그러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을 때도 저는 이제 우측 통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우측 통행하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좌측 통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내 앞길을 만나? 나는 우측 통행하고 있는데. 그럼 좀 짜증이 나요. 그게 바로 이제 당위적 사고가 아닌가. 반드시 우측 통행해야 된다. 또 끼어들 때는 반드시 깜빡이 등을 켜고 끼어든다. 이게 당위적 사고죠. 이거를 이제 저는 고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짜증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 갖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감사 근력을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자산 두 번째입니다. 일 근력입니다. 일 근력. 일 근력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 수명 80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 진입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60대에는 모르지만은 20, 30대는 분명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인생 수명 80세대에서는 우리가 한 40년 일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40년 커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60년 동안 일해야 될 것입니다. 60년 커리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40년 커리어 시대에는 우리가 3단계 인생을 살았습니다. 3단계 인생에는 뭐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 40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죠. 그게 이제 3단계 인생입니다. 그럼 60년 커리어에서는 저는 3단계 인생이 아니라 다단계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합니다. 또 재교육을 받고 또 재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부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은퇴했지만은 지금은 교육 받고 일하고 또 재교육 받고 또 일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로 이제 다양해진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다단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60년 커리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위해서 이 일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일 근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저는 3단계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60년 커리어를 3단계로 나눠본 거죠. 초기 20년, 그리고 중기 20년, 말기 20년. 그러니까 초기 20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중기 20년은 전문가에서 사학가로 변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사학가에서 다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를 저는 3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은퇴는 한 번 하지 무슨 은퇴를 3번 해. 저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한 번 은퇴를 하고, 또 전문가에서 사업가로 또 2번째 은퇴를 하고, 사업가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거는 3번째 은퇴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 근력을 키우는 3단계 접근법인데요. 과연 그 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변화관리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변화관리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기자생활 21년 하면서 보험사 임원으로 이직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 3개월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직관, 소위 갑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좋은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돈 좀 더 받겠다고 이직을 해? 그래서 잘리면 어떡해?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경제에서 기자 생활하는 거는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안전지대죠. 근데 그 안전지대에서 과연 안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에서는 바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못 삽니다. 왜냐? 바닥이 언제가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꼭지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그 위기를, 리스크를 테이킹 못한 사람이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역시 이제 우리가 일 근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근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 이거는 역시 재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공부를 하느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자생활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변화 관리에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퇴 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행복 자산 세 번째는 바로 돈 근력입니다. Financial Fitness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굴리는 능력, 세 번째는 돈을 지키는 능력, 네 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 돈 근력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을 지키는 능력, 그리고 돈 쓰는 능력, 이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융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금융 근력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금융 지식, 세 번째는 그 금융을 지식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돈 근력, 소위 금융 근력을 키우는 조건인데요. 저는 돈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 돼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한번 잘 깨달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은퇴 후에는 투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저축을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게 더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민물과 썰물의 투자 심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그 이해인데요. 과연 썰물과 민물의 투자 심리란 게 뭘까요? 저는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물이 오면은 반드시 민물이 오고, 민물이 오면 다시 썰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투자와 접목시켜 보는 거죠. 모두들 주식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민물이 다 끝난 겁니다. 반드시 그거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지금이 바닥이야. 아니야.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 3층도 있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그때는 반드시 이거는 썰물이 끝나고 민물이 올 시점이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밀물과 썰물의 투자 심리이기도 하고 소수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는 소수의 게임, 그러니까 소수의 시각이 승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반대편으로 가라. 이게 바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게임, 소수의 시각이 승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바로 복리 투자입니다. 달리냐 복리냐에 있어서 달리로 투자하는, 저축하는 것보다는 복리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은퇴 후에도 이게 과연 통용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젊었을 때는 계속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20년, 30년 할 수 있었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은퇴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입이 계속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리 투자를 해라? 이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투자법이다,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투자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는 투자를 할 때 썰물과 민물의 그 투자 심리를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부자가 되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돈을 굴리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지키는 능력, 네 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지키는 능력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쓰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내 자산이 충나면서도 그렇게 심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시간이 돈이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허투루 쓰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공부하고 더 금융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꼭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건데 저는 뒤집어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시간이 돈인 삶이 아니라 돈이 시간인 삶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시간인 삶이 뭐냐? 이런 겁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했을 경우에 내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예를 들자면은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비행기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그런 시기가 저는 바로 우리 은퇴자의 삶의 시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시간을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 자산을 더 늘리자, 우리 행복을 더 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행복 자산 네 번째는 건강 근력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특별하게 강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꿀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력을 키우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식도 먹어야 되고 꿀잠을 자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적당한 음주를 해야 되겠죠. 이 5가지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꿀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가요? 만약에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가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분명히 그렇다면은 꿀잠을 주무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꿀잠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한다면 저는 그거를 당장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기대염력을 늘려주고 또한 우울감을 줄여주고 또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화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 근력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꿀잠을 잘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 근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은퇴 후에 사실은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빠가 3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지금 집에 와 있는데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없을까? 아빠,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좀 푹 쉬세요. 이렇게 물론 쉬라 해도 제가 안 쉴 겁니다. 그러나 말이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원만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가족의 근력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약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갈등의 어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갈은 칡을 이야기하더라면요. 칡갈에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칡은 뭘 감고 올라갑니다. 등도 뭘 감고 올라가요. 똑같이 뭘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칡은 감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왼쪽으로.
근데 등은 감고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칡은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어떻게 되겠어요? 얽히고 설켜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오케이. 그건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저 애들은 왼쪽으로 가겠다 그런 거고 아, 내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게 맞을까? 나 역시 또는 자녀 역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오른쪽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경험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린 지혜를 통해서 아, 자녀한테 그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과연 20년 후 30년 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는 거냐. 저 냉정하게 판단해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또는 내 배우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겠다라고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를 않나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행복 자산은 인간관계입니다. 하버드대가 이미 사회적 건강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곧 인간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과연 꼭 이타주의적인 삶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바람직한 삶은 이기적 이타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거죠. 그러나 그게 반대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갖기 위해서는 역시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기만 한다? 그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속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나의 경쟁력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라 이런 것도 열린 마음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은퇴한 후에는 우리 동료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특히 개 모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절교하자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절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만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역시 열린 마음을 갖고 그 친구들과 그 갈등의 요소를 제거해서 그 행복한 친구, 행복한 지인, 소셜 피트니스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는 사회책임 권력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드 인생 2.0의 핵심 그런 정신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개인의 사회책임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건강하고 또 내 자신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그 결과 내 가게가
흑자 가계고, 그래서 은퇴 후에 최소한 재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를 갖추는 것, 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사회 책임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 책임 그러면은 나눔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죠. 물질적 나눔, 또 재능 기부,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사회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골드 인생을 사는 것도 사회 책임이다. 그리고 시민 정신으로서 요즘 유행하는 ESG가 있잖아요. 뭐 환경, 뭐 사회 책임, 그리고 가버넌스, 지배 구조, ESG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사회 책임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리는 거. 근데 여성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직장 생활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외톨이 되는 거죠. 혼자 등산이나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고, 그 사회적 책임의 근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행복 자산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취미와 여가 근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호기심. 그것을 이제 뭐 도서관에서 뭐 책만 보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보는 것도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널려 있으면 도서관 가서 어떤 책을 본다든가, 이게 지적 호기심이죠. 이 지적 호기심을 갖는 한 노후 삶은 굉장히 윤택하고 그리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취미를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돈이 시간을 사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진정으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취미와 여가의 근력이고 행복자산 8가지 중에 하나다. 이 8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져가야 된다.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노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관리입니다. 위기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지키는 것도 위기관리죠. 그러나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넘어지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죠. 한번 파산이 되면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위기관리의 가장 첫 번째다 생각하고요. 저는 규율이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규율이 있었잖아요. 윤리경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누가 이 규율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삶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혼을 당하지 않기. 특히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기. 이게 은퇴 후 삶에서 위기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그 이혼을 하는 3가지 요소를 보면은 성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번째가 불륜인데요.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곰곰이 따져보면 돈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돈과 관련해서 돈 관리의 공정성, 신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이 노후에도 특히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퇴 후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버드대가 결론은 소셜 피트니스였고,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균형 잡힌 행복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행복 자산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행복 자산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투자에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듯이 행복 자산도 은퇴 전과 후에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어떤 비중을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지 감안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행복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은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행복 자산을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충분히 누려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